꿈꾸는 동화 북마더 책 읽어주는 엄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우 누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들만 셋인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딸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감님은 아내와 깊은 산속에 들어가 정성껏 빌었어요. 신령님,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얼마나 예쁜가 하면 말이에요. 토실토실 하얀 얼굴이 보름달처럼 복스러웠대요.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벚꽃처럼 예뻤대요. 등등 귀한 내 딸, 얼씨구 좋구나. 아이고. 막내딸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6살이 되던 해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그렇게도 잘 자라던 소와 말이 매일 한 마리씩 죽는 거예요. 아무 병도 없이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영감님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렸죠. 외양간을 잘 지켜라. 누구의 짓인지 꼭 알아내야 한다. 영감님이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도독. 첫째 아들은 볶은 콩을 씹으면서 졸음을 쫓았어요. 별도 달도 잠든 깊은 밤이었죠. 저게 누구지? 살금살금, 할끔할끔 예쁜 누이가 외양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휘리릭 폴짝 제주를 3번 넘더니 하얀 여우로 변했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소의 시뻘건 간을 꺼내 먹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죠. 첫째 아들은 어젯밤 일을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말했어요. 뭐라고? 이 나쁜 녀석! 어린 여동생을 시샘해서 그런 누명을 씌우다니. 부자 영감님은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그날로 첫째 아들은 쫓겨났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감님은 다시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졸지 말고 잘 지켜보렴. 오도독. 둘째도 졸음을 쫓으려고 볶은 콩을 씹었죠. 내가 꼭 이유를 알아낼 거야. 살금, 할끔. 예쁜 누이가 외양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휘리리릭 폴짝. 귀여운 누이가 하얀 여우로 변하더니 말의 간을 꺼내 먹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둘째 아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죠. 둘째 아들도 어젯밤 일을 아버지에게 조근조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영감님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소리소리 질렀어요.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오도독. 셋째 아들도 외양간에서 밤을 새웠죠. 하지만 셋째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형들처럼 쫓겨날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냥 소가 피시식 쓰러지던걸요? 영감님은 껄껄껄 웃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네 누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셋째 아들은 다행히 쫓겨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쫓겨난 두 형제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꼬르륵 배가 고팠고 후들후들 다리도 떨렸죠. 산속을 헤매다가 머리카락도 수염도 새하얀 도사님을 만났어요.
두 형제는 도사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렇지만 집 생각이 나서 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보고 싶은 얼굴들도 하나 둘 떠올랐죠. 사랑하는 부모님, 셋째 동생. 마침내 두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던 날 도사님이 3개의 물병을 주셨어요. 까끌까끌 가시숲이 되는 노란 물병, 활활 불바다가 되는 빨간 물병, 출렁출렁 물바다가 되는 파란 물병. 이렇게 3개의 물병을 주셨어요. 도사님과 헤어진 뒤 두 형제는 서둘러 고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고향집에 돌아온 두 형제는 기가 막혔어요. 고향집은 마당에도 지붕에도 풀이 수북했거든요. 그때 헐레벌떡 누이가 달려나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됐니? 다 돌아가셨지. 셋째는? 셋째 오빠도, 소와 말은? 소와 말도. 그때 두 형제는 이글이글거리는 누이의 빨간 눈을 보았어요. 날름날름거리는 빨간 혀도 보았죠. 그래서 얼른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 길을 왔더니 목이 마르구나. 물 좀 다오. 첫째가 재빨리 말했어요. 누이가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간 사이 두 형제는 헐레벌떡 도망쳤어요. 오빠들 어디 가는 거야? 휘리리릭 폴짝. 누이가 하얀 여우로 변하더니 잽싸게 쫓아왔어요. 첫째가 얼른 노란 물병을 던졌어요. 퐁! 까끌까끌 사방이 온통 가시밭이 되었어요. 아, 따가워. 여우가 발을 동동 굴렀죠. 가시에 긁힌 여우가 피를 뚝뚝 흘리며 쫓아왔어요. 오빠들을 가만둘 줄 알아? 오빠들도 잡아먹을 거야. 이번에는 둘째가 빨간 물병을 던졌어요. 펑! 활활활 사방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어요. 뜨거워. 여우가 펄쩍펄쩍 발버둥을 쳤죠. 불에 댄 여우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어요. 내가 오빠들을 가만둘 줄 알아? 기어이 잡아먹고 말 테야. 그래서 첫째가 마지막 남은 파란 물병을 던졌어요. 펑! 출렁출렁 넘실넘실 사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죠. 허우적 허우적 여우 누이는 물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두 형제는 무사할 수 있었죠.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처녀가 살았어요. 아이고, 이 많은 빨래를 언제 다 하나? 아주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처녀는 남의 빨래를 도맡아 해주고 동네 아이들도 모두 업어주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콩을 파치라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어리숙했어요. 그러니 어디 시집 갈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아주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힘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의 장작도 패주고 농사일도 잘 거들어 주었어요. 아유, 이렇게 품삯을 많이 주면 되나요? 전 이거면 충분해요. 총각은 겨우 쌀 한 줌, 보리 한 줌밖에 가질 줄을 몰랐으니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어도 가난하게 혼자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멍청처녀와 가난 총각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
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 멍청처녀와 가난 총각을 서로 짝을 지어주는 거야. 옳지 옳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당장 중매를 서주자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양쪽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 아래 사는 가난 총각을 신랑으로 삼지 않으려나? 어머, 저랑요? 정말로요? 다른 처녀들처럼 시집을 가고 싶었던 멍청처녀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위에 사는 멍청처녀를 색시로 맞아들이지 않으려나? 그게 정말인가요? 좋고 말고요. 그렇잖아도 남들처럼 장가를 들고 싶었던 가난 총각도 입이 벌쭉 벌어졌죠.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 푼 두 푼 모아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드디어 멍청처녀와 가난 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어쩜 신부가 예쁘기도 해라. 아이고, 신랑 참 잘생겼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신랑 신부를 칭찬했어요. 멍청각 씨는 연지곤지 찍고 방글방글, 가난 신랑은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었어요. 우리 내일부터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나 소똥, 하다못해 지푸라기 새끼줄 하나라도 주워다가 거름을 만듭시다. 가난 신랑은 첫날 밤 색시에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이 어디 있어요? 주워다가 쌓아두면 혹시 누가 달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그럴까요? 그러면 우린 길 청소해서 좋고 다른 사람은 거름을 얻을 수 있어 좋고, 안 그런가? 아, 정말 그렇네요. 멍청각 씨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낮이나 밤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이란 똥은 다 주워 모았어요. 광주리가 가득 차면 헐레벌떡 집에 쌓아두고 다시 나왔어요. 나중에는 똥을 주우러 이웃마을까지 갔어요. 얼라리 꼴라리 똥부자래요 똥부자래요 똥똥똥부자래요.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마구 놀려대도 화내는 일 없이 그저 거름만 모았어요. 날마다 모은 거름이 점점 쌓여서 울타리보다 높아졌어요. 저런 거름산이 되었네. 사람들은 집채만한 거름더미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저 거지거지 상거지네가 거름 하나는 상부자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헌데 저 거름 부자가 언제 논부자가 될꼬. 농사철이 되자 동네 사람 한 명이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저 거름 한 삼태기만 좀 주려나. 가을이 되면 거름값을 쳐줄 테니 말일세. 거름값이라뇨. 그냥 갖다 쓰세요.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거름을 푹푹 떠주었어요. 하루는 거름을 얻어갔던 사람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것 좀 보게. 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네 거름을 썼더니만 채소가 아주 잘 자라는구먼.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좀 얻어쓸게.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거름을 얻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거름값을 주기로 하고 말이에요.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욕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푹푹 거름을 떠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뚱뚱한 땅 부자가 찾아왔어요. 자네, 저기 산비탈에 있는 땅 좀 맡아서 농사를 지어보겠나? 농사가 잘 되면 곡식을 많이 주겠네. 염려 마세요. 농사라면 자신 있어요.
가난 신랑은 넙죽 절을 했고 멍청각 씨는 해벌쭉 웃었어요. 이제 가난 신랑과 멍청각 씨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오죽 좋았겠어요. 이랴, 이랴. 가난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쟁기질을 했어요. 멍청각 씨도 그 옆에서 씨앗을 솔솔 뿌렸어요. 여보, 농사 짓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게 말이오. 그러나 저러나 곡식들이 잘 자라야 할 텐데. 둘은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황소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자갈투성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다니. 보는 사람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칭찬했어요. 뚱뚱보 땅 주인은 절로 어깨가 으쓱으쓱했어요. 농사꾼에겐 그저 농사 칭찬이 자식 칭찬만큼이나 기쁘기 때문이죠. 여보게, 자네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지 못했을 거야. 자, 이건 자네 몫일세. 뚱뚱보 땅 주인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어요. 마을 부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내년에는 우리 땅도 농사를 지어주게. 아니야, 내 땅을 좀 먼저 해주게.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구려. 곳간에 쌓인 곡식을 보며 가난 신랑이 말했어요. 이 옷감으로 당신 바지 저고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 당신 치마를 해 입어야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걸음값으로 받은 옷감을 서로 밀치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 아무도 두 사람을 더 이상 멍청각 씨 가난 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촉국 먹고 아이끄그. 옛날 어느 산골에 허선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하루는 이 양반이 난생 처음 서울 구경을 갔어요.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죠. 그런데 저만치에 불이 환하게 켜진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라? 저 집은 아직도 불이 훤하네 그려. 허선달은 얼른 거기로 가보았어요. 그 집은 초를 파는 가게였어요. 하얀 가래떡처럼 생긴 막대기 끝에 불을 붙이니까 작고 예쁜 불꽃이 피어나면서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야, 그거 참 별스런 물건이네. 세상에 태어나서 초를 처음 본 허선달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허선달은 그 초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산골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집집마다 그 초를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만 서울 자랑을 잔뜩 늘어놓느라 그 초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을 하나씩 받아든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참 요상하게 생긴 물건일세 그려. 그러게 말일세. 이걸 어디에 쓴담? 동네 사람들은 선물을 준 사람한테 도로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해서 훈장님을 찾아갔어요. 훈장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분이라 아는 게 많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에게 초를 내밀며 물었어요. 훈장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가요? 저 건너 허선달이 서울 갔다 오면서 선물로 하나씩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훈장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서 훈장님은 이렇게 둘러댔어요. 에헴, 그건 바다에서 사는 뱅어라는 물고기요. 그놈을 잡아서 햇볕에 바짝 말리면 그렇게 된다오. 뱅어라고요? 세상에 참 별스럽게 생긴 생선도 다 있네요. 그러면 훈장님, 여기 이 뾰족하게 나온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초의 심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뱅어 주둥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구멍은 뭡니까? 아, 그거야 똥구멍이잖소. 아, 그렇군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훈장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훈장님, 이 뱅어는 어떻게 요리해서 먹나요?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먹으면 되지요. 맛은 좀 떨떠름하지만 몸에는 아주 좋다오. 자, 어디 그 물고기 몇 마리만 내놓아 보시오. 지금 당장 국을 끓여오도록 할 테니. 동네 사람들이 초를 몇 자루 모아서 내놓자 훈장님은 그걸 아내에게 건네며 국을 끓여오라고 했어요. 부엌에 들어간 부인은 초를 반으로 댕강댕강 잘라 끓는 물에 넣고 파도 숭숭 썰고 마늘도 콩콩 다져 함께 넣고 소금이랑 고춧가루로 간도 알맞게 맞추었어요. 드디어 촛국이 팔팔 끓자 부인은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씩 떠서 나누어 주었어요. 먼저 훈장님이 촛국을 후룩후룩 마셨어요. 그러자 사람들도 따라서 촛국을 후루룩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맛이 영 이상한 거예요. 입안은 떨떠름, 속은 울렁울렁 꼭 토할 것만 같았어요. 훈장님, 이 뱅어라는 생선은 맛이 좀 이상합니다. 혹시 상한 게 아닐까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옛말에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 말 말고 쭉 마셔보게. 이래서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코를 틀어쥐고 억지로 촛국을 다 마셨어요. 그런데 마침 허선달이 훈장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 하나가 허선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여보게 참으로 고맙네. 자네 덕분에 그 몸에 좋다는 뱅어를 다 먹어보고 말이야. 뱅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먹다 남긴 그릇을 내보이며 말했어요. 아, 여기 있잖아. 자네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하얀 물고기 말일세. 아니, 이걸 먹었단 말인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밤에 불을 켜는데 쓰는 걸세.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니까. 허선달은 주머니에서 초 한 자루를 꺼내더니 심지 끝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불꽃이 타오르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보게. 이렇게 불이 타오르지 않은가?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 우리가 불을 먹은 거야. 우리 뱃속에서도 저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을 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네. 아유, 뱃속에 불이 나서 나 죽네.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훈장님 댁 마당을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훈장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시냇가로 갑시다. 뱃속에 불이 났으니 우선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소. 동네 사람들은 훈장님이 아까 자기들을 속인 게 괘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말은 옳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두들 시냇가로 헐레벌떡 달려갔죠. 모두들 냇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앞을 다투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풍덩, 풍덩, 풍덩. 그러고는 모두들 온몸을 물속에 담근 채 머리만 물 위로 빼꼼 내밀고는 이제나 저제나 뱃속의 불이 꺼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젖국 먹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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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어라? 저게 뭐지? 시냇물 위에 사람 머리통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잖아. 나그네는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나 봐요. 옳거니 도깨비들이 밤중에 목욕하러 나온 모양이로군. 가만, 도깨비는 불빛을 무서워한다던데. 이러더니 마른 나뭇가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휘두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지 뭐예요. 네 이놈들, 어서 썩 사라지지 못할까? 이것을 본 훈장님과 동네 사람들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아이고, 저 불이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초에 옮겨 붙으면 우리는 몽땅 다 죽고 말 거야. 그래, 맞아. 어서들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자고. 아우. 동네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물속으로 쏙 집어넣고 숨어버렸어요. 그러자 나그네는 그제야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는군.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왕비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왕과 왕비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죠. 우리에게도 아기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는 왕비가 목욕을 하는데 수풀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개구리는 왕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왕비님의 소원은 이루어지실 거예요. 앞으로 10달 뒤에 예쁜 딸을 낳으실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 개구리는 수풀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말 왕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더니 10달이 지나 딸이 태어났어요.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죠. 이 소식을 온 나라에 알리고 큰 잔치를 벌이도록 하여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신하들은 서둘러 잔치 준비를 했어요. 나라 안에 여러 마법사들한테 초대장도 보냈죠. 이 나라에는 모두 13명의 마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궁에는 음식을 담을 황금 접시가 1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초대하질 못했어요. 드디어 공주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법사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공주의 이마에 손을 얹고 소원을 빌어주었어요. 한 마법사는 공주에게 지혜가 넘치길 빌었고, 다른 마법사는 공주가 늘 건강하길 빌었고, 또 다른 마법사는 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자라길 빌었어요. 이렇게 11번째 마법사까지 소원을 빌고 12번째 마법사의 차례가 되었어요. 바로 그때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마법사가 들이닥쳤어요. 감히 나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잔치를 벌여? 13번째 마법사는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공주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나도 공주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빌어주마. 공주가 15살이 되면 물레가락에 찔려 죽을 것이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그때 아직 소원을 빌지 않은 12번째 마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공주님이 물레가락에 찔리더라도 죽지만은 않도록 제가 소원을 빌겠어요.
그 대신 공주님은 이 성과 함께 100년 동안 깊은 잠을 자게 될 거예요. 그제야 왕은 한숨을 돌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우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물레를 찾아내 모조리 불태워버렸어요. 그 뒤로 공주는 왕과 왕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혜롭고 아름다운 소녀로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덧 공주는 15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왕과 왕비가 성을 비운 사이에 공주 혼자 성 안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공주는 어떤 낡은 탑에 이르렀어요.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인걸? 공주는 좁고 꼬불꼬불한 계단을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니 작은 방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방에서는 웬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혼자 무얼 하고 계세요? 옷감짤 실을 잡고 있는 거라오. 공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이걸로 실을 잡는다고요? 공주는 신기한 듯 물레에 손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공주는 그만 물레가락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공주는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잠은 성 안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요. 이제 막 성으로 돌아온 왕과 왕비도 잠들었어요. 고개 숙여 왕과 왕비를 맞아들이던 신하들도, 부지런히 일하던 하인들도, 성을 지키던 병사들도 그대로 잠들었어요. 마국간의 말도, 정원에서 놀던 개도, 지붕 위의 비둘기도 잠들었어요. 아궁이에서 활활 타던 불과 지나가던 바람까지 죄다 잠들어 버렸어요. 성 밖에서는 찔레 넝쿨이 쑥쑥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 둘레를 울타리처럼 에워싸 버렸어요. 이제 밖에서는 겨우 탑 꼭대기만 보일락 말락했어요. 사람들은 찔레꽃 울타리 너머에 있는 성을 잠자는 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 성 안에 아주 아름다운 공주가 잠들어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어요. 가끔은 용감한 젊은이가 나타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찔레 넝쿨에 걸려 아까운 목숨만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먼 나라의 왕자가 잠자는 성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왕자는 어떤 할아버지한테 잠자는 성과 그 안에 잠든 아름다운 공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공주를 구해내겠습니다. 이미 여러 젊은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다들 아까운 목숨만 잃었다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내저으며 왕자를 말렸어요. 하지만 왕자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왕자는 찔레꽃 울타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100년 동안이나 단단하게 얽혀있던 찔레 넝쿨들이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자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길을 열어주었어요. 덕분에 왕자는 가시 한 번 찔리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 안에는 여기저기 병사들이 쓰러져 잠들어 있었고 말과 함께 선 채로 잠든 병사도 있었어요. 사람이 가꾸지 않아서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졌고
계단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왕자는 곧장 공주가 잠들어 있다는 탑 꼭대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공주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아,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아가씨로구나. 왕자는 고개를 숙여 공주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공주가 살며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거였어요. 공주는 아주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왕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어느새 왕과 왕비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신하들도 깨어나 머리를 조아렸고, 하인들도 깨어나 다시 일을 시작했고, 병사들도 깨어나 다시 창과 방패를 들었어요. 마국간의 말도, 정원의 개도, 지붕 위의 비둘기도 깨어났어요. 아궁이에선 다시 불이 활활 타올랐고, 지나가던 바람은 깃발을 펄럭펄럭 흔들었어요. 물론 성을 둘러싸고 있던 찔레꽃 울타리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공주는 왕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공주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던 때보다 더 큰 잔치가 벌어졌죠. 공주는 100년 동안의 기나긴 잠에서 깨어준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